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2024년 8월 16일 날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8월 17일 날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제 함께 배우기 이제 오늘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원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원전은 뭐 2,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금방 끝나서 아주 많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한번 할까. 정말 헬스케어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워낙 많아서. 네, 근데 뭐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 원전 먼저 하고, 원전은 한 2, 3주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전 하고, 예,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원전이 뭐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 체인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때 한 분이 이제 SMR도 좀 알려달라 하셔가지고 한번 SMR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개괄 사항하고, 예, 밸류 체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은 맞는데 이 밸류 체인에서 뭐 이렇게 뭐 시총이 엄청나게 크거나 뭐 그런 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원전만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공부는 분명히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과거랑 다르게 시장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는 저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이건 AI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미국이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로 강대국이 됐고, 하나가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인데,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는 달나라, 이제 러시아랑 소련과 경쟁하다가 결국 그 달에 먼저 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소련은 우주 강국의 자리를 미국에 내주게 됐고, 뭐 그 후로 1980년대에 뭐 소련은 몰락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이런 기술력으로요, 세계 최강이 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은 있어요. 뭐 미국이 이렇게 최강국이 된 뭐 많은 이유들은 좀 있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최강국이 된 건 역시 이 달나라 우주 쪽하고 맨하튼 프로젝트, 원전이죠. 원자폭탄. 그래서 그때 이제 오펜하이머가 당시에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일단 주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 원자폭탄 2번 쏴가지고, 예, 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 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료가 돼버렸고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정말 무서움을 보여줬죠, 그때 당시. 그래서 완전히 강대국이 돼버렸고, 지금도 이제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 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반도체 전쟁을 하는 이유. 지금은 AI죠. 지금 이제 AI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당시에 맨하튼 프로젝트로 미국이 이제 그 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예, 좀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예, 뭐 안 좋은 쪽으로 쓰였죠.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 용도로만 쓰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정말 무섭잖아요. 이 원자력이라는 게 잘못 쓰면 뭐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예,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 아니죠, 원전이라는 게. 근데 참 대단하죠. 예, 팀 코리아가 이번에 체코의 두코바니, 사실 프랑스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체코는 가격을 많이 따졌고 과거에 이 사업 이력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코바니 이쪽 지역에 원전 2기를 따냈고요. 또 추가로 2기 더 따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추가 2기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건 이제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프랑스의 EDF라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겠죠. 여기랑 경합해서 수주를 따냈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이제 우리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기당 12조 원, 2기에 24조 원이니까 예, 굉장히 높고, 그 신한울 원전인가요? 아마 그게 아마 15조 원 정도로 이제 2기인가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기당 사업비가 기존에 우리 한국이 뭐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의 그 바카라 원전인가요? 예,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예, 사업비를 이제 부여받은 거죠. 예, 물론 프랑스보다는 싸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이제 설계, 저게 이제 이름이 대형 원전, 이게 아마 이게 경수로 이름일 거예요. ARP인가요? 예,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해결료 공급 등의 이제 일괄 공급을 우리가 다 해줍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이 APR이죠. ARP가 아니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APR이겠죠. 예. APR 한 기가 그 체코의 그 프라 있죠. 프라 연간 전력 생산의 1.2배나 된대요. 요거 한 기가. 그래서 한 기가 1기가와트급인데, 어쨌든 이제 보통 원전은 한 기당 보통 1기가와트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예. 그래서 근데 건설 기간은 2029년부터 건설 들어가서 2036년에 원전 가동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 원전 건설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과정에서 더 연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원전 투자가 참 어려운 게요. 저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게, 원전주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사고 팔아라. 왜냐하면 실적 반영이 너무 늦어요. 2029년에 건설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모멘텀 기다렸다가. 근데 이런 트레이딩도 뭔가 성장하고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하셔야지, 앞으로 뭐 성장도 못하고 수주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원전처럼, 원전 투자하기는 굉장히 쉬운 업종은 아니지만 분명히 요 체코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원전을 그러니까 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시작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들이 원전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도 프랑스랑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요. 예, 계속 이긴다면 원전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팀 코리아에는 이제 설계는 한전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시공은 대우건설입니다. 그리고 핵 연료를 한전 연료가 담당하게 됐고, 이제 우라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운전 정비는 이제 한전 KPS가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 설계랑 주기기니까 이 두 회사가 그래도 실적 반영은 제일 빠르고요. 제일 늦게 반영되는 게 이제 한전 KPS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전 KPS는 2035년이나 6년경에 이제 반영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원전 가동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좀 늦긴 하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팀 코리아를 꾸려서 수주를 따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을 때 이제 중소형 회사들도 들어가겠죠.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원전의 역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세대가 1954년에 세계 최초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 거래요. 1954년도에. 러시아랑 그때 당시 미국이 1950년대에 건설했고, 1세대고 2세대는 1974년도에 자이언원 원전인데, 이게 미국입니다. 사실 이제 원전 강국이죠, 미국이.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최초 상업 가동 고리 1호기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동을 했고, 그래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고리, 영광, 울진 이쪽에 원전. 예. 그 3세대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AP 뭐 R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이 원전이, 이게 원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에서 이제 그 1350 뭐 메가와트급의 계량 비등 경수로 하고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이런 신고리 3, 4, 5기, 예, 이런 3세대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역사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예. 그 3세대 원전 계량은 AP1000, 뭐 APR이죠. 왜 자꾸 제가 ARP라고 자꾸 적었네요. 예. 이런 이제 3세대까지 왔고, 지금 현재까지 3세대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2030년 이후로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어요. 뭐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뭐 그 개발 중에 있고, 요건 2030년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세대까지, 3세대 계량 원전까지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3세대 원전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 탈원전인 거 아시죠? 예. 전 세계가 탈원전이었어요. 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옛날에 미국에 한번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내용, 뭐 3마일 섬 미국에,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의 체르노빌, 예.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3마일 섬에서 사고가 났고, 체르노빌 뭐 유명한 사고죠.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때 80년대에 되게 원전을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예, 이게 원전 건설한 거죠. 추가된 건데 급격히 줍니다. 2010년까지. 예, 그러다가 2011년도에 또 한번 후쿠시마 지진. 예, 그래서 줄어들었지만 그 후로 지금 이제 시간이 10년 지났잖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게 2030년까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방향은 2020년까지는 정체예요. 근데 확실히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선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친원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잡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 원자력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 수명을 이제 연장하는. 그러니까 원전은 보통 3, 40년 계속 운영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더 길게 계속 수명 연장시켜가지고 더 길게 운영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브뤼셀 원자력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역시도 원자력이 중요하다. 예, 이런 이제 그 에너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기존 원자료 수명 또 연장하자.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의견이죠. 유럽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지금은 원전이 되게 크잖아요. 저건 되게 작아요. 예, 저거를 지금 이제 투자 가능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 노르웨이나 이 호주는 원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지금 원전을 아예 도입하는 공식위원회를 지금 발족을 했고요. 원전 없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에너지 공부를 많이 하지만 뭐 수많은 에너지가 있죠. 화석연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화석연료가 이제 앞으로 엄청 줄어들고 그런 것보다도 화석연료는 또 탄소 배출, 이 탄소 포집하는 거랑 붙여서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전도 어쨌든 나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 신재생 마찬가지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지 한쪽이 그냥 모든 걸 장악해서 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에너지 시장.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10년도 더 됐죠. 그때 이제 후쿠시마 지진 보고 나서 야, 이제 원전은 안 되겠구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고, 예. 우리나라도
이 탈원전 쪽으로 갔었고,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하나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신재생 원전, 또 일부 화력 발전, 또 거기에 LNG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은 270개의 터빈 포센 풍력 단지를 대체하는데, 이게 유럽의 최대 육상 풍력 발전소래요.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여기는 이제 원전 지은 적이 없는 국가가 사실은 호주인데, 호주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라늄 세계 1위예요. 우라늄이 원료잖아요. 근데 원전이 없어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근데 98년에 원전 포함 모든 핵시설 이제 운영금지, 원전이 무섭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여론조사 했더니 61%가 이제 원전 지지 쪽으로 10년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호주도 좀 원전을 좀 검토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비중, 국내는 뭐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공약 중에 하나도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늘린다는 정책을 많이 발표했고, 그 다음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시면 신한울 3, 4호기 이후로 9년 만에 원전을 새로 지어요. 그래서 대형 원전 3개 짓고요. 1.4기가, SMR 소형 원전 1기 이걸 짓습니다. 짓기로 결정했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금 30.7%인데 요거를 38년까지 35.6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원전을 올리는 쪽이에요, 비중을. 2038년 예상 전력 수요 129.3기가와트인데 지금 98.3기가와트거든요. 이거보다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 SK 하이닉스, 근데 이렇게 원전을, 그럼 왜 원전을 이렇게 쓰려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기 전력이 엄청 들어가요. 거기에 또 AI 수요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붙으니까 원전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모건스터니에서 나왔던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력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게 원전이거든요. 22년도. 근데 2030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버리죠, 원전은. 그죠? 물론 지금 이게 뭐죠? 화력이죠, 화력.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압도적인데 요거를 반토막 내고 원전을 많이 늘리고, 여기 뭐죠? 친환경.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흐름은 얘는 줄긴 줄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정책 생각할 때 화석연료 이제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가 그걸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원전 무조건 안 돼. 지금 신재생 되겠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둘 다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대 첨단 전략 기술, 요거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는데 2023년 12월 20일 날 그 원전을 또 이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27년까지 이제 요거 4조 원 투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현재 25개 원전 운영 중인데 현재 5개는 또 건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친원정 정책이 이제 계속 확대되는 건, 요건 이제 백악관에서도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원전 분야 투자 내년부터 세액 공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전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지금 원자력에, 이 원전은 뭐 트럼프든 뭐 아니면 해리스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이에요, 지금 다. 그리고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원전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래서 원전을 이렇게 지면 뭐 공사비도 주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미국이 원전이 드디어 정말 지어졌는데, 원래 2016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될 게 7년 지나서 지금 완공된 거예요. 엄청 늦게.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공사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믿을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맞추는데 원전 적합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재생에너지랑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세액공제.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 부활한 이유는 전력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원전 416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59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네, 일본이 지금 운전기간 연장이 있고, 그다음 프랑스는 원전 14개 더 짓기로 했고요. 영국도 원전 8개 추가 건설. 체코가 지금 이제 발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적었던 거라서 발표했죠. 예, 협상자 발표. 우리나라가 됐죠. 예, 이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이건 결정이 됐고요. 이게 아마 5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 것 같아요. 그죠? 5월 29일. 그때 제가 한번 좀 적었던 자료인데, 체코가 아무튼 이번에 30조 원대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이번에 2기는 24조 원이고요. 불가리아도 지금 이제 18조 원대 코즐로드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원전 사업들이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이제 친원전 쪽으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을 그 가동하는 것도 연장도 시키고, 예, 건설도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원리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저도 이제 제가 원자력을 알아봐야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자료 다 찾아본 거예요. 퍼플렉시티 검색도 해보고,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퍼플렉시티 검색하니까 자료 찾기는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원전의 발전 원리는 똑같아요. 화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증기 나오죠. 그죠? 연기 나오죠. 그걸로 터빈 돌리는 거예요. 그 연기로, 증기로. 예, 그러니까 물을 끓이기만 하면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죠. 이 터빈 돌리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사실. 바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빼고는 다 비슷해요. 원리는. 태양광을 빼고는 다 이런 에너지들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전력 생산하는 거죠. 송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력은 뭐죠? 석탄을 때우는 거죠. 예. 아니 천연가스를 태우거나.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거 연료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그죠? 그걸 막 태우면 그 열로 물을 끓여버리는 거죠. 물을 막 끓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기가 나오죠. 원자력은 우라늄을 이용하거든요.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해요. 그러면 그때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듭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 돌리면 전기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물을 끓일 거냐? 예, 석탄을 때울 거냐? 아니면 우라늄을 핵분열시킬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예, 이 원자 중에 굉장히 무거운 원자예요. 예, 무거워요. 예,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벼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요, 무거우면 가벼워지려고 그러고 가벼워지면 이제 무거워지려고 하는 거죠. 안정적이길 원한대요, 이 원자가. 그래서 우라늄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벼워지기 위해서 그 중성자라고 있거든요. 걔를 흡수를 해요. 예, 흡수를 하면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이게 또 쪼개진대요. 분열돼요. 예, 핵분열, 그걸 핵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하고, 핵분열 후에 두세 개의 중성자가 또 생기겠죠. 예, 그리고 막대한 열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핵분열을 하면서 열이 막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물을 끓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핵분열 반복. 그 에너지가 거대해지겠죠. 그러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예. 핵의 이 우라늄이 분열한다. 예.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한다. 원자핵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라늄이 1g 분열을 하면 이제 분열할 때 열이 나오잖아요. 석탄 3톤 정도가 되는 열이 나오고, 석유는 9드럼 정도가 된대요. 이게 아마 180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 연소되는 열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우라늄 1g, 저 조그만 1g만 있으면 석탄의 300만 배의 열을 방출한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석탄하고. 그죠? 우라늄 그 1g 가지고 석탄의 300만 배 되는 열을 방출하는, 예, 그런 이제 게 바로 우라늄이다. 그래서 우라늄을 이용해서 이제 핵분열해서 저 열을 발생시켜서 터빈 가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인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좋은 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었는데 뭐냐면 우라늄은 어디서 그럼 핵분열하면 이 원자로 있죠. 이 동그란 여기서 이제 핵분열 하는 거예요. 이 원자로에서. 예. 근데 이 여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저걸 보일러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자로는 25cm 두꺼운 광철로 만들어서 핵이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뽑으면 녹으면 안 되죠. 안 녹아야 돼요. 녹지 않는 소재로 만듭니다. 예. 이 원자로 만드는 기업이 이제 바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죠. 예. 그래서 저 원자로를 만들어서 저기서 핵분열하고 그럼 여기가 이 2000도 이상으로 뜨거워진대요. 예. 그리고 이 내부에 관 있죠, 관. 이 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물이 여기로 가요. 여기로. 물을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관이 얼마나 뜨거우실까요? 저 관의 온도가 저게 이제 핵분열하면요 320도까지 된대요. 그럼 물이 펄펄 끓겠죠. 그죠? 그럼 펄펄 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증기가 되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증기 발생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관이 이제 물을 완전 증기로 만들어서 여기서 증기가 나옵니다. 이 물이 여기서. 이걸 증기 발생기. 이 증기 발생기 만드는 회사도 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예. 증기 발생기 해서 여기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돌리면 이게 에너지가 나오죠. 발전을 해요. 전기가 저기서.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발전소에서 터빈 돌리고 나면 증기가 이제 남는 증기들 있죠. 남는 증기는 찬 바닷물 있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저 바닷가 옆에 있어요. 대부분. 그죠? 예. 왜 바다 옆에 있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바닷물을 이용해서 바닷물, 그 차가운 바닷물 있죠. 예. 이거를 초당 50에서 60톤을 이용해서 이걸 또 저 증기를 냉각시켜요. 증기가 냉각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물을 끓이면 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고 저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키면 물이 되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그죠? 고체가 되고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찬 바닷물을 이용해서 얼려버리면 이제 저게 다시 저 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요. 또 반복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냉각제 펌프 요거 만드는 회사가 아마 효성중공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냉각시켜서 찬물을 다시 여기 보내고 여기서 다시 요게 이제 무한 반복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전기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야 이거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 친환경이잖아. 물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만. 근데 왜 원전에 대해서 무서워하죠? 이게 폭발해 버리면 여기서 우란 원자로 같은 게 터져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인간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후쿠시마도 봤고 그래서 안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만 하면 원자력은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안전만 하면 그죠? 근데 원자력을 반대하는 의견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런 사고 났을 때 또 여기 핵 폐기물 나오거든요. 핵 폐기물이 나와요. 그런 거 어디다 처리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찬반 의견이 그래서 원전은 되게 좀 그런 게 심하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원전은 원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론 뭐 이 안에 내용들이야 뭐 우리가 하나씩 또 따지면 정말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원전도 기술력이 있어야 만드는 거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통 가학경수로를 많이 쓴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학경수로 이번에도 아마 이거 수출한 것 같은데 원자로의 냉각수가 이제 끓지 않으면서 이 냉각수가 펄펄 끓으면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 증기 발생기까지 갈 때까지 고압 상태로 해가지고 끓지 않으면서 이게 펄펄 끓지 않으면서 고온을 유지해 준대요. 이 가압경수로 이게 고압에서 압력을 크게 올려가지고 끓지 않는 상태로 여기 증기 발생기 여기로 보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압경수로다. 그 정도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우라늄인데 우라늄도 종류가 두 개예요. U235랑 U238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원자력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광복절 날 정말 이거 하루 종일 요거 어제 광복절 내내 만든 거예요. 실제 자료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그 자료들을요 다 검색을 해요. 저기 뭐 구글 검색도 해보고 저 요새 퍼플렉시티 오니까 그럼 거기 기사들 연결되거든요. 기사나 PDF 파일 같은 거. 그럼 거기서 다 따와요.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도 있으면 참고하고 뭐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도 있으면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제 노트에 다 적어요. 노트에 일단 다 적어 놓습니다. 먼저 PPT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각본을 짜는 거죠. 각본 짜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챗 GPT한테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어쨌든 연료로는 U235가 5%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U238은요 핵분열을 일으키진 않아요. 저게 95 정도. 그러니까 실제 핵분열하는 건 얘죠. 235. 이게 천연 우라늄의 비중이 0.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근데 얘가 어쨌든 주가 돼서 이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라늄 그리고 매장량 1위는 호주가 28%로 1위고요. 생산량은 카자흐스탄이 1위라고 합니다. 매장량은 이제 어쨌든 여기 밑에 호주도 나와 있는데 요게 아마 한 2년 전 데이터일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 저희 당사에서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우라늄 매장량 1위는 호주가 2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브라질, 뭐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게 매장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우라늄 가격이 사실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거죠. LNG 발전이나 화석연료로 발전할 때 석탄 이런 거 급등하면 전기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라늄 가격 오르면 전기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알아보니까 원전 운영에서 연료비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 영향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 오르니까 원전 운영비 올라서 전기료 오른다. 이거는 잘 안 맞아요. 그건 좀 기존의 다른 연료랑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것도 10% 미만이고 또 장기적으로 공급을 다 해놓은대요. 이미 한수원도 독일, 미국, 프랑스 등과 2028년까지 장기 구매 계약 고정된 가격에 했겠죠. 카자흐스탄 카자토프롬 자회사로부터 25년부터 29년까지 또 5년 장기 공급 계약 다 맺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전은 그러면 왜 하냐? 왜 필요하냐?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나와요. 조금이라도. 원전도 나옵니다. 근데 거의 안 나오죠. 이게 석탄, 가스, 이게 온실가스 방출량인데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력, 원자력 22, 육상풍력, 해상풍. 풍력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죠. 되게. 태양광보다 풍력이 좀 더 적게 나오는데 아무튼 원전은 거의 탄소 배출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원전하고 좀 의외였던 게 천연가스긴 하지만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 그 텍소노미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 그 에너지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혜택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EU에선 요거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유럽에서도 원전을 넣는 게 맞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났습니다. 텍소노미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COP28이라고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당사국 총회거든요. 28번째라서 28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에 이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모든 종류의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어쨌든 명시를 해버렸어요. 화석 연료 이런 거 있죠. 석탄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원전 용량을 3배나 증가시켜야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에너지 대출할 때 원전도 넣어달라. 원전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대출해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한 20개국 정도 될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수주했던 체코도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 나라 중에 원전 기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많은 거죠. 이번에 체코 수출한 것처럼 이번에 유럽 수출한 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럽은 또 본고장이거든요. 프랑스라는 강국이 있는데 그걸 제끼고 체코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방산이 폴란드 수출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죠. 다만 방산과 다른 거는 원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이 실적 반영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이 왜 경쟁력이 있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그동안 원전 31기 지은 노하우도 있고 가격도 낮고요. 가성비가 사실 좋아요. 항상 우리 뭐 무기도 그렇죠. 예. 공사 기간이 짧고 납기 잘 준수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예요. 미국, 프랑스는 원전 건설 기간이 14에서 17년인데 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있죠. 이거 8, 9년에 끝냈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보통 원전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했어요. 체코도 이제 이걸 인정한 거죠. 그 프랑스, 미국은 코스트 오버런이라고 비용이 이제 오버한다. 예. 비용 초과, 시공 기간, 시장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영국 원전도 지금 프랑스가 짓고 있는데 이것도 한참 뒤로 연기됐어요. 예. 원전 건설 비용인데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그 신문 기사에 있던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신월성 1, 2호기 굉장히 낮죠. 물론 중국이 이 원가는 더 낮게 해요. 인도가 제일 낮고 중국, 그다음 한국, 거의 아시아 국가들이 확실히 낮은 편인데 여기 보면 영국, 미국, 뭐 이번에 건설된 그 조지아주에 건설된 미국의 이 볼타르 원전인가요? 여기가 제일 비싸요. 그만큼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원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러면 또 중국과 싸워야 되나? 중국과 안 쓰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보다는 이제 한국을 선호하는 거죠. 미중 갈등 때문에도 있고. 물론 중국과 친한 국가들은 중국 걸 쓰려고 그러겠죠. 그런 나라까지 뭐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 말씀드린 대로 체코 두코바니가 킬로와트당 했더니 8,500. 미국의 보글 345. 보글이네요, 이름이. 보글 345가 건설 단가가 15,000. 프랑스 플라만빌이 12,00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싼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파산해가지고 캐나다 회사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브룩스필드인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송을 건 거예요. 야, 너네 수출할 때 우리랑 같이 해야지. 뭐냐? 우리 기술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송한 거예요. 미국 연방 규정집에 그게 나와 있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 원전 기술을 해외 수출하면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걸고 나간 건데 근데 기각한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야, 웨스팅하우스 너가 왜 끼어들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이제 원래 미국 회사인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넘어갔어요. 캐나다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 법원에서 미국 정부가 하라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가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할 거면 뭐 소송을 할 거면. 웨스팅하우스는 기각을 했고 우리로서는 좀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소송 걸 수도 있고요.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우리 같이 하자. 지적재산권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소송이 있더라도 정부가 잘 대처를 하면 충분히 저는 뭐 이 부분은 합의가 가능하다. 이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웨스팅하우스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소송을 거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약간 리스크겠죠. 다행히 어쨌든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원전 매출 추이인데 이건 모건스탠이 다른데요. 한국의 원전은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이 좀 있었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의 해외 원전 계약 현황인데 거의 해외 원전 수출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2022년도에 이집트였나요? 제가 기억에 이집트의 2차 건설, 1차 말고 이제 이번 체코처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건설을 아마 러시아가 하고 그 다음에 2차 작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렇게 계약 현황이 늘어났고, 근데 다만 이번에 체코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1차 이제 건설 들어가죠. 그게 굉장히 사업이 크거든요.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후로는 이제 거의 없었다가 이제 2024년도에 갑자기 24조가 딱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나온 거니까 아마 여기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원전이 좀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원전 시장 어쨌든 확대가 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혜를 계속 받을 걸로 보여지고,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과 중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 5조 유로 투자할 걸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원자력 수출 계속하겠다. 목표 시장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체코, 케냐, 사우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고객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건스탠리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삼성물산이 과거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은 대우건설이 이번에 따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예전에 할 때는 그 삼성물산이 그 건설 수주를 따냈거든요. 당시에. 예. 3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40조가 넘죠. 예. 당시에 이제 그 건설 수주를 따냈고, 또 루마니아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이게 좀 염두에 두실 게, 투자하기가 왜 어렵냐면 사업 준비에 5년 걸리고요. 일단 지금 24년이죠. 언제 건설 들어가죠? 체코 29년. 맞죠? 5년 걸리죠. 그죠? 네, 5년 걸려요. 건설 준비하는데 또 2년 또 들어가요. 네. 용역 체결하고. 왜냐면 주민들 막 설득도 해야 되고요. 허가 취득해야 되고, 이 단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매출이 반영되냐면 5년 지난 후인 건설 준비 2년 기간, 이때 반영이 된대요. 건설 준비.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죠. 한전기술 이런 회사들이 그때, 그러니까 5년은 지나야 매출액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은 7년을 합니다. 이제 이때 건설사들 잡혀요. 그리고 시공 7년 끝나고 한전 KPS가 여기 시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 그때 매출을 잡아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전주 투자 함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장기간 고생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서 쭉쭉 빠져 있을 때, 요즘 그렇죠. 다시 관심 다 식어버렸죠. 원전. 좀 뜨겁다가. 그럴 때 분할로 천천히 모으다가 또 원전 뭐 얘기 나온다. 뭐 우리나라 또 뭐 아랍에미리트 아마 내년에 아랍에미리트랑 뭐 폴란드,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때쯤 되면 또 뉴스를 나오거든요. 그럼 막 주가가 팍팍 올라가요. 그럴 때 분위기 봐서 또 조금 줄여놓고 그렇게 해야 원전에선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제 공부는 하지만 투자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원전 이 산업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걸 좀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전이 또 힘든 게 납기 지연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30년에 신구 원전 가동을 했지만, 이게 조지아주에 이번에 드디어 가동한 보글 3, 4호기 원전인데 신규 원전이 없죠. 미국은 30년 동안 원전 지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드디어 지은 거예요. 원래 이때 짓기로 했거든요. 이때 2016년에. 이게 연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3년 지연된대요. 이 건설 우리 계획한 것보다. 예. 건설 기간보다 3년이 더 지연되고, 중국이 3.5년, 중국이 제일 빨리 하고요. 중국 제외하면 전 세계 평균 3.5년인데 유럽은 10년, 인도나 북미가 15년. 예.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더 지연돼 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요 원전도 원래 2017년 완공하기로 했는데 프랑스 EDF가 하거든요. 2031년으로 변경해 버렸어요. 14년을 연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인력도 부족하고요. 예,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미국도 2016년, 17년 가동 예정인 저 보글
예산이 엄청 초과돼가지고 2023년과 2024년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만큼 원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예,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마지막 이제 밸류체인 좀 소개해드리면, 밸류체인 두 개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밸류체인은 원전 설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전 기술이 하고 있고, 다 끝나고 이제 원전 정비. 한전 KPS는 원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발전소 다 정비를 해줘요. 그래서 원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한전 기술도 원전 설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비중 이제 원전이 높고, 그다음 저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가 우리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으로는 이제 원전 노출도가 좀 있는 기업들. 모건스탠리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CGN 파워가 이제 홍콩 기업이고, 여기 노출도가 90%. 그다음 미국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67%.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 한 12% 정도. 한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사업도 하고 있죠. 실제 그 팔라딘 에너지, 여기가 우라늄 호주 쪽인데 100% 여기는 그냥 원전이죠. 삼성물산이 한 5% 정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원자로, 증기 발생기, 발생로, 요걸 만드는 회사가 두산 에너밸리 T죠, T. 이게 글자 크기가 안 맞았네. 그리고 냉각제 펌프를 효성중공업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경락 건물 배관 광통부,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배관 같은 거, 배관이라든가 외벽에 설치하는 뭐 그런 이제 부품 기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BHI고, 거기 또 들어간 조립 케이블이나 차압 압력 스위치 이런 것들을 우진이란 기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 기업들만 뽑아본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일부는 제가 아마 마지막 시간에 몇 종목 추려가지고 또 분석은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도 뭐 이거 만들면서는 이렇게 내용이 안 많을 것 같았는데 또 막상 설명하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자, 원자력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밸류체인까지 한번 설명해드렸고,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 원자력은 뭐 어찌됐건 신재생과 이제 같이 가는 운명이다. 에너지 전환의 필수적인 에너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장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굉장히 강점입니다. 세 번째, 원전은 대신에 변수가 너무 많다. 지연되기도 하고, 납기 지연은 뭐 일상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변수가 많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번째, 매출까지 인식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중장기로 나는 뭐 29년에 반영되니까 그때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중간중간 사고 파셔라.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직 이제 자료 안 만들었는데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전망. 모건스탠리가 썼던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좀 더 해드리고, 또 AI에 필수적이에요. AI랑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원전이. 그래서 중요하고 SMR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